나이팅게일 별장. 애거서 크리스티. 다녀오겠소, 여보. 다녀오세요, 여보. 엘릭스 마틴은 작은 통나무 문에 기대어 선 채 마을 쪽을 향해 걸어가는 남편의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가 구부러진 길을 돌면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엘릭스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서 눈은 꿈꾸듯이 환상에 잠긴 채 얼굴에 나붓기는 수치 많은 갈색 머리를 쓸어 넘기며 멍하니 서 있었다. 엘릭스 마틴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엄격하게 말해서 귀엽지도 않았다. 더 이상 한창 나이대에 탄력 있는 피부를 지닌 얼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녀의 얼굴은 옛날에 사무실에 다닐 적의 동료가 거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밝아지고 부드러워졌다. 엘릭스 킹 양은 확실히 능력이 있고 사무적이었으며 유능하고 약간 무뚝뚝한 태도를 지닌 말쑥하고 민첩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최대한 활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윤곽이 뚜렷한 입을 항상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전혀 요염한 티가 없이 단정했다. 엘릭스는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다. 18살 때부터 33살이 되기까지 14년 동안 그녀는 속기 타이피스트로 일하여 자신의 그리고 그중 7년간은 환자였던 어머니까지 생계비를 벌었다. 그것은 그녀의 소녀처럼 생긴 얼굴에 부드러운 선을 굳어버리게 만든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사실은 연애라는 것도 해보았다. 딕 윈디퍼드라는 동료 사원하고 말이다. 여자의 마음이 다 그렇듯이 겉으로는 모르는 채 했지만 엘릭스는 그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외견상으로 보면 그들은 친구 이상의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 딕은 얼마 안 되는 봉급에서 어린 남동생의 학비를 대주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로서는 그는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엘릭스는 마음속의 미래를 그릴 때면 언젠가는 딕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반은 확신하고 들어갔다. 그들은 서로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표현하곤 했지만 그들은 둘 다 분별 있는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충분했으므로 조금도 경솔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은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일로 해서 그녀는 되풀이되던 고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먼 사촌 하나가 죽으면서 엘릭스에게 재산을 남긴 것이었다. 그것은 2,000에서 3,000 파운드여서 연 200파운드의 수입을 올리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엘릭스에게 그것은 해방이며 생존이며 독립이었다. 이제 그녀와 딕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딕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는 그전에도 엘릭스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한층 더 심한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피했으며 점점 침울하고 우울해졌다. 엘릭스는 재빨리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묘한 감정과 자존심이 딕이 그녀에게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예기치 못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다.
그녀는 한 친구의 집에서 제럴드 마틴을 만났다. 그는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으며 일주일 만에 그들은 약혼했다. 열정에 빠지지 않을 형이라고 늘 자부해왔던 앨릭스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휩쓸리고 말았다. 그녀는 뜻하지 않게 옛 애인을 대치시킬 것을 찾은 것이었다. 딕 윈디퍼드는 그녀를 찾아와서 더듬거리며 몹시 화를 냈다. 그 남자는 당신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야. 당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일주일 만에?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모든 사람이 11년씩이나 걸리지는 않아요. 앨릭스가 화가 나서 외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당신을 만난 이후 줄곧 당신을 좋아해왔어. 그리고 당신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앨릭스는 정직하게 말했다.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시인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뭔지 내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딕은 다시 감정을 터뜨렸다. 빌기도 했다가 간절하게 부탁도 했다가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 자기를 밀어낸 남자에 대한 협박을 말이다. 앨릭스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내성적인 성격 이면 속에 그렇게 화상 같은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또한 그녀는 약간 두려웠다. 딕은 물론 말로 위협하고 있듯이 제럴드 마틴에게 진짜로 복수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화가 났을 뿐이었다. 이 화창한 아침에 그녀는 작은 집의 대문에 기대어 그때의 만남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되었으며 전원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남편이 잠깐 없는 사이에 슬그머니 불안이 그녀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엄습해왔다. 그 불안의 원인은 다름 아닌 딕 윈디퍼드였다. 결혼 후 3번을 그녀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배경은 달랐지만 주요한 사실들은 항상 똑같았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이 죽은 채 누워있는 것과 딕 윈디퍼드가 서서 그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는데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것도 그녀는 뚜렷하고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끔찍했지만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있었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앨릭스 마틴,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이 그 살인자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때때로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 꿈은 항상 똑같은 식으로 그녀가 딕 윈디퍼드의 발에 안긴 채 끝이 났다. 그녀는 이 꿈에 대해 남편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만 실은 그것이 그녀가 인정하고 싶은 이상으로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건 경고인가? 딕 윈디퍼드에 대한 경고인가? 그는 먼 곳에서 그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최면술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지만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하면 최면술에 걸리지 않는다고 항상 들어왔다. 집 안에서 날카롭게 울려나오는 전화벨 소리에 앨릭스는 상념으로부터 깨어났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갑자기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한 손을 내밀었다. 누구라고 하셨어요? 아니, 앨릭스,
당신 목소리가 어떻게 된 거요? 못 알아들을 뻔했잖아. 난 틱이요. 오, 앨릭스가 말했다. 어디예요? 트래블러스 암스 여인숙에 있어. 그 이름이 맞는 거요? 혹시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여인숙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나는 휴가 중이요. 여기에서 낚시를 좀 하고 있어. 오늘 저녁 식사 뒤에 당신 부부를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겠소? 안 돼요. 오면 안 돼요. 앨릭스가 날카롭게 말했다. 잠시 말이 없다가 딕이 약간 변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실례했소. 그가 격식을 차리며 말했다. 물론 나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앨릭스는 성급하게 끼어들었다. 물론 그는 그녀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말이지 이상했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그 꿈들을 꾼 것이 딕의 잘못은 아니었다. 내 말은 우리는 오늘 밤 선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가능한 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하려고 노력하며 설명했다. 내일 밤에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딕은 그녀의 어조에 진실성이 빠져 있음을 분명히 눈치챘다. 정말 고맙소. 그는 여전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겠소. 내 친구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소. 잘 있어요, 앨릭스. 그는 말을 멈췄다가 어조를 달리하여 급히 덧붙여 말했다.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앨릭스는 안도감을 느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여기에 와서는 안 돼. 그녀는 혼잣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오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니. 어떻든 그가 오지 않는다니 다행이야. 그녀는 시골풍의 허들의 모자를 쓰고 다시 정원으로 나가다가 멈춰서서 현관 위에 나이팅게일 별장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올려다 보았다. 너무 기발한 이름 아니에요? 그녀는 결혼 전에 언젠가 제럴드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나이팅게일이란 새 이름과 같음을 말한다. 그는 껄껄 웃었다. 요 런던 아가씨,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이팅게일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 또 그래서 다행이고. 나이팅게일은 꼭 연인을 위해서만 울지. 우리는 여름밤에 우리 집 밖에서 함께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앨릭스는 그 집 문에 서서 그 소리를 실제로 들었던 것을 회상하며 행복감으로 뺨을 불켰다. 나이팅게일 별장을 발견한 사람은 제럴드였다. 그는 터질 듯이 흥분하며 앨릭스에게 왔다. 일생을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좋은 기회로 유일무이하고 더없이 귀중한 바로 그들을 위한 곳을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앨릭스가 그 집을 보았을 때 그녀 역시 매혹되고 말았다. 위치가 좀 외진 것은 사실이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2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유럽풍의 외관을 지닌 그 집 자체는 너무 우아했으며 욕실이며 온수시설, 전기, 그리고 전화가 갖추어져 있어서 실속은 편리했기 때문에 그녀는 곧 반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 부자였던 집주인이 변덕이 생겨서 임대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그것을 팔려고만 했다. 제럴드 마틴은 수입이 상당했지만 그래도 그의 돈만으로는 모자랐다.
그는 기껏해야 1,000파운드 정도밖에 마련할 수가 없었다. 주인은 3,000파운드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마음이 있었던 앨릭스가 도움을 주었다. 은행 보증으로 하여 그녀는 쉽게 돈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집을 구입하는 데에 반 이상을 그녀가 부담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이팅게일 별장은 그들의 소유가 되었으며 앨릭스는 한순간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인들이 외딴 시골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한 명도 데리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궁핍한 가정생활을 이끌어왔던 앨릭스는 맛있고 조촐한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것과 집안을 돌보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다. 꽃들로 장관을 이룬 정원은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돌봐주고 있었으며 정원 가꾸기에 열심이었던 제럴드 마틴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다. 그녀는 집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늙은 정원사가 꽃밭을 가꾸는 데 열중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일하는 날은 월요일과 금요일인데 오늘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아니, 조지,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 노인은 껄껄거리며 일어나서 낡은 모자의 테를 만졌다. 굉장히 놀라셨죠, 부인? 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금요일은 이곳 지주가 베푸는 축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었죠.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한 번쯤 금요일 대신에 수요일에 가더라도 마틴 씨나 그의 착한 부인이 나쁘게 생각지는 않겠지 하고 말이지요. 물론 괜찮아요. 축제를 재미있게 보내세요. 앨릭스가 말했다. 조지가 단순하게 말했다. 잔뜩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요. 지주 측은 자기 소작인들을 위해 마땅히 다가회를 베푸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또 부인이 떠나기 전에 화단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게 있나를 알아보러 부인을 만나 뵙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시겠죠, 부인? 아니, 난 아무 데도 안 가요. 조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일 런던에 안 가신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죠? 조지는 어깨 위로 머리를 획 움직였다. 어제 바깥 양반께서 마을에 오셨을 때 만나 뵈었어요. 내게 내일 2분이서 런던으로 가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확실히 모르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앨릭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제럴드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 노인이 이렇듯 이상하게 알아들었는지 궁금했다. 런던으로 간다고? 그녀는 런던에는 결코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난 런던을 증오해요. 그녀는 갑자기 거칠게 말했다. 아, 조지가 조용하게 말했다. 참, 내가 잘못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부인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겠다니 기쁩니다. 나는 건들건들 돌아다니는 것을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런던을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난 거기에 갈 필요성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그게 오늘날의 골칫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디에든 지그시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면 축복받은 거죠. 이 집에 사셨던 에이미스 씨도 그런 걸 사기 전까지는
아주 훌륭하고 온화한 신사였죠. 그것을 산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이 집을 판다고 내놓은 겁니다. 침실마다 급수전이며 전기 등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집에 살았으면 상당히 운이 좋은 건데 말이죠. 당신은 결코 이 집에다 투자한 돈을 다시 건지지 못할 겁니다. 하고 내가 그에게 말했었죠. 내 말은 당신처럼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게 집에 있는 모든 방에다 세면시설을 해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고요. 그러나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죠. 조지, 나는 이 집을 팔아서 그 2,000파운드를 고스란히 받게 될 거요. 라고 말이요. 그러고는 정말 그렇게 했죠. 그는 3,000파운드를 받았어요. 엘릭스가 웃으며 말했다. 2,000파운드입니다. 조지가 되풀이하여 말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액수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아니요, 3,000파운드였어요. 엘릭스가 말했다. 여자들은 숫자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조지가 확신하지 못하는 듯이 말했다. 설마 에이미스 씨가 부인께 얼굴을 꼿꼿이 들고 커다란 목소리로 뻔뻔스럽게 3,000파운드라고 말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내게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엘릭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죠. 조지는 다시 화단에 몸을 굽혔다. 그 가격은 2,000파운드였습니다. 그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엘릭스는 그와 애써 논쟁하지 않았다. 그 뒤 화단 쪽으로 가서 그녀는 꽃을 한아름 꺾기 시작했다. 햇빛과 꽃향기와 바삐 날아다니는 벌들이 어렴풋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모두 합쳐서 그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향기로운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가다가 엘릭스는 화단 한 곳에서 잎사귀 사이에 조그만 진녹색의 물건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몸을 굽혀 그것을 주워 보았더니 그것은 남편의 수첩이었다. 그가 잡초를 뽑을 때 호주머니에서 빠진 게 틀림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쳐 약간 재미를 느끼며 기입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엘릭스는 그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제럴드가 그답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정돈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식사를 정시에 맞춰 하는 것에 대해 지극히 까다로웠으며 일과표를 항상 미리 정확하게 짜두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그는 아침 식사 뒤 10시 15분에 마을을 향해 출발할 거라고 얘기했으며 정각 10시 15분이 되자 집을 떠났던 것이다.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그녀는 5월 14일의 기입사항을 보고 재미있어 했다. 2시 30분 세인트 피터 성당에서 엘릭스와 결혼하다. 멍청한 사람 같으니. 엘릭스는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말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갑자기 그녀는 딱 멈췄다. 6월 18일 수요일이면 아니 오늘이잖아. 그날을 위한 공간에 제럴드의 깨끗하고 정확한 필체로 오후 9시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밖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제럴드가 오후 9시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는지 엘릭스는 궁금했다. 그녀는 만일 이것이 소설이었다면 그녀가 너무나 자주 읽었듯이 그 일기는 의심할 바 없이 어떤 사실을 폭로하여 자기를 놀라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미소 지었다. 그 안에는 틀림없이 다른 여자의 이름이 쓰여 있을 것이다. 그녀는 한가롭게 그 뒷장들을 넘겼다. 거기에는 날짜, 약속,
사업 거래를 위한 비밀 사항들이 쓰여 있었을 뿐 여자의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그녀의 이름 말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수첩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고 꽃다발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딕 윈디퍼드가 한 말들이 마치 그가 자기 곁에서 되풀이하는 것처럼 다시 떠올랐다. 그 남자는 당신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야. 당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건 사실이었다. 그녀가 그에 대해 아는 게 무엇인가. 제럴드는 40살이었다. 40살이나 되었으니 그의 생애에는 여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앨릭스는 초조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했다. 그녀에게는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훨씬 더 절박한 일이 있었다. 딕 윈디퍼드가 자기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제럴드가 벌써 마을에서 그와 마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녀에게 그 얘기를 할 게 틀림없으며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녀의 수중에서 벗어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지? 앨릭스는 그것에 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제럴드는 항상 딕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었다. 불쌍한 사람, 내가 믿기에는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당신에게 열심인 것 같던데. 그만 딱지를 맞았으니 참 운도 꽤나 없는 사람이야. 그는 앨릭스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만일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딕 윈디퍼드를 나이팅게일 별장으로 부르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딕이 먼저 그 말을 했으며 그녀가 핑계를 대어 그를 못 오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온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지만 그는 그냥 웃어버릴 것이다.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그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에 그녀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생각할 것이다. 그가 무슨 일을 생각할지 모른다.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앨릭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숨긴 첫 번째 비밀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못했다. 점심 식사 바로 전에 제럴드가 마을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요리하느라고 바쁜 체하며 당황한 표정을 감췄다. 제럴드가 딕 윈디퍼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금방 명백해졌다. 앨릭스는 안심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숨기기로 한 결정에 따라야만 했다. 그때부터 그날은 내내 초조하고 얼이 빠진 듯이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 같았으며 한두 번인가 그녀가 어떤 일상적인 말을 했을 때는 꼭 2번씩 말해야만 대답할 정도였다. 앨릭스는 그와 함께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 담자색과 흰색 꽃의 향기가 부드러운 밤 공기에 실려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 젖힌 채 오크나무로 대들보를 댄 거실에 앉아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수첩 생각이 났으며 의심과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 당신이 꽃밭에 물을 주다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그것을 그의 무릎으로 던져주었다. 그것을 화단에 떨어뜨렸어? 내가? 그렇다니까요. 이제 당신 비밀을 모두 알았어요. 무죄야. 제럴드는 머리를 흔들었다. 오늘 밤 9시에 무슨 약속이 있죠? 오, 그건... 그는 당황하는 것 같았으나 무엇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주 멋진 엘릭스라는 아가씨와 한 약속이야. 그녀는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당신을 좋아하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엘릭스는 짐짓 엄격한 체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리저리 아무 것이나 둘러대고 있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실은 오늘 밤에 사진 원판을 몇 장 현상하려고 하는데 잊을까봐 표시해둔 거야.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제럴드 마틴은 열광적인 사진 취미를 갖고 있었다. 그의 카메라는 다소 구식이긴 했지만 훌륭한 렌즈를 가지고 있었으며 암실로 준비한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직접 감광판을 현상했다. 그는 엘릭스를 다른 자세로 포즈를 취하게 하는 일에 결코 실증을 내지 않았다. 그럼 그건 9시에 정확하게 해야만 되겠군요. 엘릭스가 놀려대며 말했다. 제럴드는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딘가 퉁명스러운 데가 있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사람은 항상 일정한 시간 동안에 할 일을 계획해야만 해. 그런 다음엔 그 일을 정확하게 해치우는 거지. 엘릭스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검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어두침침한 배경에 깨끗이 면도한 얼굴에 뚜렷한 윤곽을 들이운 채 담배를 피우며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근원을 알 수 없는 공포의 물결이 그녀에게 밀어닥쳐 자제하기도 전에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제럴드, 내가 당신을 좀 더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니, 엘릭스, 당신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노덤벌랜드에서 보냈던 소년 시절과 남아프리카에서의 생활, 그리고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캐나다에서의 최근 10년간에 대해 당신에게 이미 이야기했잖아. 사업에 대해선 물론 그래요. 제럴드는 갑자기 웃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연애 말이지. 여자들은 모두 똑같아. 사적인 일밖에는 당신의 흥미를 끌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가 보군. 엘릭스는 목이 타는 것을 느끼며 불분명하게 투덜거렸다. 아니, 연애가 있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은 만일 내가 알고 있기만 했더라면. 다시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제럴드 마틴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 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것은 좀 전에 농담기 어린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엄숙했다. 당신은 그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 푸른 수염의 사나이, 역주, 프랑스의 샤를 페로가 쓴 동화의 주인공으로 6명이나 아내를 죽인 라울 기사의 별명. 이 푸른 수염의 사나이의 침실을 들여다보는 게 물론 내 인생에도 여자들이 있었지. 그건 부인하지 않겠소. 부인해봤자 당신이 믿어주지도 않을 테고. 하지만 나한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진실로 맹세할 수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듣고 있는 아내를 안심시키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이젠 됐어, 엘릭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그런 다음 의혹에 찬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오늘 밤에 당신이 이런 불쾌한 일들에 신경 쓰게 된 원인이 뭐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잖아. 앨릭스는 일어나서 침착하지 못하게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난 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제럴드는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오, 여보, 내게 그렇게 화내지 마요. 난 다만 당신이 평소에는 너무나 상냥하고 차분한 여자라서 신경이 곤두서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을 뿐이요. 앨릭스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음모라도 꾸민 것 같았어요. 그녀가 털어놓았다. 심지어는 조지 영감까지 우리가 런던으로 갈 거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를 어디에서 만났지? 제럴드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금요일 대신 오늘 일하러 왔었거든요. 어리석은 늙은이 같으니라고. 제럴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앨릭스는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제럴드의 얼굴은 분노로 경련이 일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놀라는 것을 보더니 제럴드는 자제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조지 영감은 정말 어리석은 늙은이야. 그가 말했다.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내가?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적어도, 그래, 기억나는군. 내가 아침에 런던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 가벼운 농담을 좀 했더니 그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모양이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제대로 듣지 못한 거야. 물론 당신은 영감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겠지? 그는 그녀의 대답을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일단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글쎄요. 그 생각을 다시 머리에서 꺼내기가 쉽지 않은 노인네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정원사가 그 집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고집부리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제럴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 에이미스는 2,000파운드는 현금으로 나머지 1,000파운드는 어음으로 받겠다고 했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소. 정말 그런가 봐요. 앨릭스가 말했다. 그때 그녀는 시계를 올려다보고는 장난기 어린 손짓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이제 내려가 봐야겠군요, 제럴드. 예정 시간보다 5분이나 늦었잖아요. 아주 이상한 미소가 제럴드 마틴의 얼굴에 떠올랐다. 난 마음이 변했어. 오늘 밤에는 사진을 만지지 않겠어. 그가 조용하게 말했다. 여자의 마음이란 이상했다. 수요일 밤 그녀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앨릭스의 마음은 편안했고 만족스러웠다. 잠시 공격을 받은 그녀의 행복이 다시 예전처럼 의기양양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저녁 때쯤 그녀는 어떤 알 수 없는 힘들이 작용하여 자신의 행복을 몰래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딕 윈디퍼드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꾸만 그가 한 말들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그 남자는 당신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야. 당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당신은 그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이 푸른 수염의 사나이의 침실을 들여다보는 게? 하고 말했을 때 그녀의 뇌리에 사진처럼 또렷이 새겨진 남편의 얼굴이 되살아났다. 왜 그이는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거기에는 경고가 있었다. 협박 같은 것 말이다. 그는 마치 실제로는 당신은 내 인생에 주제넘게 파고들지 않는 게 좋아. 만일 그렇게 한다면 불쾌한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실 몇 분 뒤에 그는 자기의 생애에서 중요한 여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엘릭스는 그의 진실성에 대한 확고한 느낌을 되찾기 위해 애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그에게 그것을 맹세할 의무는 없지 않았던가. 금요일 아침이 되자 엘릭스는 제럴드의 인생에 여자, 그가 감추려고 애쓴 푸른 수염의 침실 사건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뒤늦게 눈을 뜬 그녀의 질투심이 맹렬히 타올랐다. 그것이 그날 밤 저녁 9시에 그가 만날 예정이었던 여자였나. 사진을 현상한다는 그의 이야기는 얼떨결에 꾸며낸 거짓말은 아니었을까. 갑자기 휘몰아치는 이상한 느낌과 함께 엘릭스는 자신이 그 수첩을 발견한 이후로는 줄곧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에 그 모든 일에 기이함이 있었다. 사흘 전만 해도 그녀는 남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맹세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그가 조지 영감에게 지나칠 만큼 화를 낸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평소에 그토록 너그럽고 온화하던 태도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것을 보면 그녀가 자기 남편인 그 사람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요일과 주말에 쓸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을 마을에서 들여와야 할 일이 있었다. 오후에 엘릭스는 제럴드가 정원에 있는 동안 그것들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좀 놀랍게도 그는 그 말에 거칠게 반대하며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엘릭스가 할 수 없이 그에게 양보했지만 그의 고집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마을에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막았을까? 갑자기 그 모든 일을 분명하게 해주는 해석이 떠올랐다.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진 않았지만 제럴드는 실제로 딕 윈디퍼드를 만났던 게 아닐까. 그녀의 질투심도 결혼 당시에는 완전히 잠자고 있다가 그 뒤에야 나타났다. 그렇다면 제럴드도 나와 똑같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남편은 자기가 딕 윈디퍼드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니 사실과 너무 딱 들어맞고 엘릭스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적잖게 위안이 되었으므로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차 마시는 시간이 지나가자 그녀는 침착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그녀는 제럴드가 떠난 뒤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유혹과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 방을 한번 완전히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달래며 2층에 있는 남편의 드레스룸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청소한다는 핑계로 자기 양심을 계속 속이기 위해 먼지털이와 걸레도 가져갔다. 난 그걸 확신할 수만 있으면 돼. 그녀는 속으로 되풀이해서 말했다.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가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있었다면 보나마나 몇 년 전에 없애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남자들이란 지나친 감상벽이 있어서 가끔 아주 절대적인 증거물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앨릭스는 굴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뺨을 붉히며 숨을 죽인 채 서랍들을 비워 편지와 서류 뭉치들을 샅샅이 조사했으며 심지어는 남편 옷의 호주머니까지 뒤졌다. 딱 2개의 서랍이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옷장의 아래쪽 서랍 하나와 책상의 오른쪽에 달린 조그만 서랍이 잠겨 있었다. 그러나 앨릭스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 서랍 중 하나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가공의 여자에 대한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제럴드가 아래층의 식기장 위에다 부주의하게 열쇠들을 둔 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았다. 3번째 열쇠가 책상 서랍에 맞았다. 앨릭스는 그것을 얼른 잡아당겼다. 거기에는 수표장 한 권과 어음으로 가득 찬 지갑이 하나 있었으며 서랍 뒤쪽에 끈으로 묶인 편지 한 뭉치가 있었다. 앨릭스는 불규칙하게 호흡하며 그 끈을 풀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그녀는 그 편지들을 서랍 속에 다시 넣고 닫은 다음 잠갔다. 그 편지들은 자신이 결혼 전에 제럴드 마틴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길 기대하기보다는 찾아볼 곳은 다 찾아보았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옷장으로 다가갔다.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자신의 행동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곤혹스럽게도 제럴드의 열쇠 꾸러미 중 아무것도 그 서랍에 맞는 게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앨릭스는 다른 방으로 가서 열쇠를 골라가지고 돌아왔다. 다행히 예비 침실의 양복장 열쇠가 그 옷장에도 맞았다. 그녀는 그 서랍을 열어 잡아 뺐다. 그러나 거기에도 세월이 흘러 이미 더러워지고 퇴색된 신문 오려낸 것들을 둥글게 말아놓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앨릭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제럴드가 무슨 기사에 그토록 관심이 있었기에 그렇게 먼지투성이의 두루마리를 애써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함을 느끼며 오려낸 기사들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거의 모두 미국 신문들로 날짜는 약 7년 전의 것들이었으며 악명 높은 사기꾼이자 중혼자인 찰스 리메이터의 재판을 다룬 기사들이었다. 리메이터는 자기의 아내들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가 새들어 살던 집 중 한 집 마루 밑에서 해골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했던 대부분의 여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도 가장 훌륭한 법률적 재능을 가진 몇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솜씨로 그 고발로부터 자신을 변호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배심원들의 편결이 아마 그 사건을 가장 잘 진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그에게 제기된 다른 고발들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밝혀졌다. 앨릭스는 당시 그 사건이 불러일으킨 흥분을 기억해냈고 리메이터가 3년 뒤에 탈옥하여 세상을 온통 들끓게 한 것도 기억해냈다. 그는 그 후 2번 다시 잡히지 않았다. 당시에는 영국 신문들도 법정에서 쉽게 흥분하는 그의 성격과 격렬한 항의,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심장이 약해서 이따금 갑자기 쓰러지곤 했다는 사실 보도와 함께 그의 인간성과 여자를 사로잡는 비범한 능력을 장황하게 보도했다. 오려낸 신문기사 중 하나에 남편과 닮은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앨릭스는 약간 흥미를 느끼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턱수염을 길게 기른 학자처럼 보이는 신사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주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이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럴드가 범죄와 유명한 재판에 관심이 있는 줄은 결코 몰랐다. 그녀에게 갑자기 생각이 난 얼굴은 누구였을까? 문득 그녀는 그것이 바로 제럴드라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눈과 눈썹이 그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 아마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오려서 보관했었나 보다. 그녀의 시선은 그 사진 아래에 쓰여 있는 글로 옮겨갔다. 피고 수첩에 어떤 날짜들이 쓰여 있었는데 그 날짜들은 그가 자기의 희생자들을 죽인 날짜들일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런 다음 한 여인의 주장이 실려 있는데 범인은 왼손의 손바닥 바로 아래, 즉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다는 증언을 하여 범인을 확실하게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앨릭스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으며 몸을 휘청거렸다. 제럴드도 왼쪽 손바닥 바로 아래의 손목에 조그만 자국이 있었던 것이다. 방이 빙빙 돌았다. 그녀가 단번에 그렇게 절대적인 확신으로 비약했다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었다. 제럴드 마틴은 찰스 리메이터였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고 순식간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는 그림 맞추기 장난감의 조각처럼 뿔뿔이 흩어진 조각들이 그녀의 머리를 온통 맴돌고 있었다. 집을 사기 위해 지불된 돈은 그녀의 돈이었다. 오직 그녀의 돈뿐이었다. 그 은행 보증 어음을 그녀는 그에게 넘겨주었었다. 그녀의 꿈조차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에서 그녀의 잠재의식은 줄곧 제럴드 마틴을 두려워했고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녀의 잠재의식이 도움을 청한 상대는 바로 딕 윈디퍼드였다. 그녀가 조금도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토록 쉽사리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리메이터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운명이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무슨 일인가가 기억났을 때 그녀는 무심결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수요일 저녁 9시. 그 지하실의 바닥은 판석을 아주 쉽게 드러낼 수 있었다. 그는 희생자 중 한 명을 지하실에 매장한 적이 있었다. 바로 그 일을 수요일 밤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조직적인 습관으로 인해 미리 기록해 놓다니. 미친 짓이야. 아니, 그것은 논리적이었다. 제럴드는 예정된 일이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두었다. 살인도 그에게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일 뿐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구해주었지? 무엇이 나를 구해줄 수 있었지?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다. 즉시 그 대답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조지 영감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이 화를 억누르지 못했던 이유를 알아차렸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내와 함께 그 다음 날 런던으로 갈 거라는 말을 함으로써
길을 닦아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조지가 뜻밖에도 일하러 와서 그녀에게 런던 이야기를 했고 또 그녀가 부인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지 영감이 그 대화를 들먹일 테니 그날 밤에 그녀를 죽이기에는 너무 위험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만일 그녀가 그 사소한 일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앨릭스는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당장 도망쳐야 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와 함께 같은 지붕 아래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급히 그 신문 조각의 두루마리를 서랍 속에 넣고 잠갔다. 그러나 순간 그녀는 마치 화석처럼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길 쪽으로 난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잠시 동안 앨릭스는 돌처럼 서 있다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창문으로 다가가서 커튼 뒤에 숨어 내다보았다. 역시 남편이었다. 그는 혼자서 웃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가 들고 있는 물건을 보고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겁에 질려 있는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새 상표가 붙은 삽이었다. 앨릭스는 본능적으로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 밤에 나를 죽일 모양이구나.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었다. 제럴드는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며 집 뒤로 돌아갔다. 그것을 지하실에 갖다 놓으러 가는구나. 준비하러. 그녀는 몸서리를 치며 이렇게 생각했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그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녀가 문에서 나온 순간 그녀의 남편이 집 뒤쪽에서 돌아 나왔다. 여보, 어디를 그렇게 급히 달려나가는 거야? 그가 말했다. 앨릭스는 침착하게 여느 때와 같이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 순간의 기회는 놓쳐버렸지만 만일 그녀가 그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기회는 또 올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골목 끝까지 산책하러 갔다가 되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으나 자신이 듣기에도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았다. 좋아, 내가 함께 가주지. 제럴드가 말했다. 아니요, 제발. 제럴드, 난 신경이 예민하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혼자 가고 싶어요. 그는 그녀를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 잠시 의심하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앨릭스. 안색이 창백한데 떨고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억지로 무뚝뚝하게 말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머리가 아픈 것뿐이에요. 걸으면 좋아질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소용없어. 제럴드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갈 테니까. 그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 사람이 의심한다면. 애써 노력하여 그녀는 평상시의 태도를 어느 정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이따금씩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듯이 곁눈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아 그녀는 마음이 불안했다. 그의 의심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한테 좀 누워있으라고 하더니 오두콜루뉴를 가져와서 그녀의 관자놀이를 닦아주었다. 그는 여전히 헌신적인 남편이었지만 앨릭스는 마치 손발이 덫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도 그녀와 함께 가서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저녁 식사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저녁 식사는 그녀를 숨막히게 했으나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웃과는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단둘이 있었으므로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든 셈이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의 의심을 누그러뜨려서 몇 분간만이라도 자기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홀에 있는 전화기 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라도. 이제 희망은 그 길밖에 없었다. 만일 그녀가 도망을 친다고 해도 도움을 요청하기 훨씬 전에 그에게 붙잡히고 말 것이다. 그가 지난번에 자기 계획을 어떻게 포기했던가를 기억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녀에게 한 가지 희망이 떠올랐다. 딕 윈디퍼드가 오늘 저녁에 우리를 만나러 올 거라고 말하면 어떨까? 그 말들이 그녀의 입술 위에서 바르르 떨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서둘러 그 말들을 뿌리쳤다. 이 사람은 2번씩 살인을 주저하진 않을 거야. 그의 침착한 태도 밑에는 단호한 결의와 의기양양함이 숨어 있었다. 그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구역질이 났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범죄를 재촉할 뿐이야. 딕이 올 거라고 말하면 이 남자는 계획을 앞당겨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나를 죽이고는 침착하게 딕 윈디퍼드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겠지. 오, 딕 윈디퍼드가 정말로 오늘 밤 이 집에 와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딕이 만약... 갑자기 어떤 착상이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챌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곁눈질로 날카롭게 남편을 살폈다. 계획을 세우자 그녀는 용기가 났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태도가 완전히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제럴드가 이제 아주 안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커피를 끓여 그들이 화창한 날 저녁에 자주 나가서 앉아있는 포치로 커피를 가져갔다. 참, 그리고 우리 조금 있다가 사진 작업을 시작해야 해. 제럴드가 불쑥 말했다. 앨릭스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대꾸했다. 당신 혼자 하면 안 돼요? 나는 오늘 밤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곤한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약속하지. 그 말이 그에겐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앨릭스는 몸서리를 쳤다. 지금이 아니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일어섰다. 정육점 주인에게 전화를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은 일부러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정육점 주인에게? 이 늦은 시간에? 물론 가게 문은 벌써 닫았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일찌감치 얇게 저민 송아지 고기를 좀 갖다 달라고 해야겠어요. 그 노인네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그녀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제럴드가 문 닫지 마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재빨리 가볍게 받아 넘겼다. 그래야 나방이 안 들어오죠. 난 나방이 싫어요. 내가 정육점 주인과 연애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일단 안에 들어가자 그녀는 전화 수화기를 확 잡아채고서
트래블러스 암스 여인숙의 전화번호를 댔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윈디퍼드 씨 계세요? 아직 거기 계신가요? 글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때 그녀의 심장이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쿵 하고 뛰었다. 문이 열리더니 그녀의 남편이 홀로 들어왔다. 나가요, 제럴드. 전화할 때 누가 듣는 건 싫어요. 그녀가 토라지며 말했다. 그는 그저 웃기만 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 정육점 주인한테 전화하는 게 확실한 거야? 그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엘릭스는 절망했다. 그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잠시 뒤면 딕 윈디퍼드가 전화를 받을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까. 제럴드가 전화를 비틀어 빼앗기 전에 그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인가. 아니면 단지 못된 장난이라고만 생각해 버릴까. 그녀가 절망에 사로잡혀 손에 든 수화기의 작은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다 풀었다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계획이 문득 머리에 섬광처럼 떠올랐다. 전화기의 버튼은 상대편에게 이쪽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장치였다. 어려울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적당한 낱말을 생각해내야 하고 잠시도 더듬거리지 말아야 돼. 하지만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니, 해내야만 돼. 바로 그때 수화기에서 딕 윈디퍼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릭스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버튼을 힘껏 누르고 말했다. 나이팅게일장의 마틴 부인이에요. 버튼을 풀고 내일 아침에 얇게 점인 송아지 고기를 좋은 걸로 6장만 갖고 다시 버튼을 누르고 와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버튼을 풀고 고마워요, 헥스워스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했다고 언짢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하지만 그 송아지 고기는 정말로 버튼을 누르고 생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버튼을 풀고 좋아요. 내일 아침에 버튼을 누르고 되도록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수화기를 돌려놓고 숨을 몰아쉬며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육점 주인한테 늘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요? 제럴드가 말했다. 여자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죠. 엘릭스는 쾌활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제럴드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딕은 설사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서 전깃불을 켰다. 제럴드가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당신 갑자기 활기에 가득 차 보이는데? 그는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래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엘릭스가 말했다. 그녀는 평소에 즐겨 앉던 자리에 앉아서 자기와 마주보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있는 남편에게 생긋 웃어 보였다. 이제 그녀는 살았다. 시간은 아직 8시 25분밖에 안 되었다. 9시 전에 딕은 도착할 것이다. 방금 당신이 끓여준 커피 맛은 별로인 것 같아. 제럴드가 불평했다. 맛이 너무 쓰던데? 그건 내가 새로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는 그렇게 만들지 않을게요, 여보. 엘릭스는 바느질감을 집어들고 꿰매기 시작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하는 자신의 능력에 완전히 자신감을 얻었다.
제럴드는 책을 몇 페이지 읽었다. 그런 다음 시계를 힐끗 올려다보더니 책을 밀어붙였다. 8시 반이군. 지하실에 내려가 작업할 시간이야. 바느질감이 앨릭스의 손가락에서 떨어져 내렸다. 아직 안 돼요. 9시까지 기다려요. 안 돼, 여보. 8시 반에 해야 돼. 그게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야. 그렇게 되면 당신은 훨씬 더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잖아. 하지만 나는 9시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겠어요. 8시 반에 해야 해. 제럴드가 끈질기게 말했다. 난 시간을 정하면 항상 그대로 한다는 것을 당신도 알잖아. 따라와, 앨릭스. 난 이제 1분도 더 기다리지 않겠어. 앨릭스는 그를 올려다보고 자신도 모르게 공포의 물결에 휘말려 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럴드의 손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눈은 흥분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흥분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앨릭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건 사실이야. 이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 꼭 미친 사람 같아. 그는 그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어깨에 손을 얹고서 그녀를 획 일으켰다. 따라와, 여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끌고 가겠어. 그의 말투는 쾌활했지만 그 뒤에는 가면을 벗은 잔인함이 숨어 있었다. 앨릭스는 오싹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획 빼내 움츠린 채 벽에 착 달라붙었다. 그녀는 힘이 없었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자, 앨릭스. 싫어요. 싫어.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막기 위해 손을 무기력하게 내밀었다. 제럴드, 멈춰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고백할 일이. 그는 멈췄다. 고백한다고? 그는 호기심을 느끼는 듯이 말했다. 네, 고백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관심을 붙들어 두기 위해 필사적으로 계속했다. 당신에게 이미 말했어야 할 일이에요. 경멸하는 표정이 그의 얼굴을 휩쓸었다. 주문은 깨졌다. 옛 애인 이야기겠군. 그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아니요. 앨릭스가 말했다. 다른 이야기예요. 당신은 그것을 아마도, 네, 당신은 그것을 범죄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 그녀는 자기가 말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그의 주의를 끌었던 것이다. 그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한 번 더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을 느꼈다. 다시 앉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자기 의자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몸을 굽혀 바느질감을 집어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의 침착한 태도 이면에서 그녀는 열심히 생각하며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다.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꾸며낸 이야기로 제럴드의 관심을 붙잡아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내가 15년 동안 속기 타이피스트로 일해왔었다고 말했죠? 그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2번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22살 때였죠. 나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재산이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내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는 결혼했죠.
그녀는 잠깐 멈췄다. 나는 그를 설득해서 나에게 지급되도록 생명보험을 들게 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갑자기 민감한 흥미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자신감을 얻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전쟁 동안 나는 병원 약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온갖 종류의 희귀한 약과 독약을 다루었죠. 네, 독약요. 그녀는 돌이켜보는 듯이 말을 멈췄다. 그는 이제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살인자는 살인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녀는 그 점에 모험을 걸었는데 다행히 성공했다. 그녀는 시계를 슬쩍 훔쳐보았다. 8시 35분이었다. 독약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하얀 분말이죠. 조금만 먹어도 죽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독약에 대해 좀 알고 있겠죠? 그녀는 다소 걱정을 하며 그 질문을 했다. 만일 그가 안다면 조심해야 했던 것이다. 아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소. 제럴드가 말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몰래 내쉬었다. 그러면 그녀의 일이 좀 더 쉬워진다. 히오스 신에 대해서는 물론 들어보았겠죠? 이것은 그것과 거의 같은 식으로 작용하는 약품이지만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라도 심장마비라고 진단서를 작성할 거예요. 난 그 약을 소량 훔쳐서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힘을 집결시키느라고 잠시 멈췄다. 계속해봐. 제럴드가 말했다. 아니요. 두려워요.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다른 때 하겠어요. 지금 해. 그가 성급하게 말했다. 난 듣고 싶어. 우리는 한 달쯤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난 나이든 남편한테 아주 잘해주었어요. 정말 상냥하고 헌신적인 아내였죠. 그이는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를 칭찬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아내인지는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저녁마다 그의 커피를 항상 직접 끓였죠.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 난 그의 커피잔에 그 치명적인 독약을 조금 넣었답니다. 앨릭스는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바늘에 실을 다시 꿰었다. 그녀는 일생 동안 연기라곤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배우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녀는 냉혹한 독살범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매우 평화로웠어요. 나는 그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죠. 그는 한번 숨을 헐떡이더니 바람을 쐬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창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 그는 죽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멈췄다. 8시 45분이었다. 그들은 이제 곧 올 것이다. 보험금이 얼마나 되었지? 제럴드가 말했다. 약 2,000파운드쯤이었어요. 나는 투기를 했다가 그 돈을 모두 날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그러나 결코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죠. 그때 나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난 사무실에서 결혼 전 성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결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그는 꽤 잘생긴 젊은 남자였는데 상당한 부자였어요. 우리는 서식스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죠. 그는 자기의 생명보험을 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내게 유리하게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그는 첫 번째 남편과 마찬가지로 내가 자기 커피를 직접 끓여주길 원했어요. 앨릭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짤막하게 덧붙였다. 나는 커피를 무척 맛있게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 그녀가 계속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마을에 여러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내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게 되자 그들은 나를 무척이나 가엾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의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는 몹시 놀라워했거든요. 내가 왜 다시 사무실로 되돌아갔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습관인 것 같아요. 내 두 번째 남편은 약 4,000파운드를 남겼어요. 이번에는 그 돈으로 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투자를 했죠. 그런 다음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제럴드 마틴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거의 질식할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둘째 손가락을 벌벌 떨며 그녀를 가리켰다. 커피라고? 이럴 수가, 그 커피에.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맛이 왜 썼는지 이제야 알겠군. 이 악마, 네가 나에게 독약을 먹이다니. 그는 손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그는 금방이라도 그녀에게 달려들 태세였다. 네가 나에게 독약을 먹였어. 앨릭스는 뒷걸음질치며 벽난로까지 나아갔다. 이제 겁에 질린 그녀는 부정하려고 입을 열다가 그만 멈췄다. 1분만 더 있으면 그가 덤벼들 것이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네, 내가 당신에게 독약을 먹였어요. 이미 그 약은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당신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당신은 움직일 수 없다고요. 만일 그녀가 그를 거기에 붙들어 둘 수만 있다면 단 몇 분이라도. 아, 무슨 소리지? 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런 다음 바깥의 작은 길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홀의 문이 열렸다. 당신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살짝 스쳐 지나 곧장 그 방에서 달려나가서 거의 까무러치듯이 딕 윈디퍼드 발에 쓰러졌다. 아, 앨릭스! 그가 외쳤다. 그러더니 함께 온 키가 크고 건장한 체구에 경찰복 차림을 한 사람에게 말했다. 가서 저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세요. 그는 앨릭스를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녀에게 몸을 굽혔다. 앨릭스, 그가 말했다. 가엾은 앨릭스, 저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입으로는 그의 이름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딕이 착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경찰관이 그의 팔을 건드렸다. 방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어떤 남자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놀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는 죽었답니다. 그들은 앨릭스의 목소리를 듣고 흠칫 놀랐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단조롭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이내 죽었답니다.